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정말 흥미롭고 모순으로 가득 찬 한 사람의 삶에 대한 겁니다. 바로 존 켈빈이죠. 사실 이 사람은 그저 혼자 조용히 학문에만 몰두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자, 마지못해 나선 개혁과 존 켈빈의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 보죠. 가명을 쓰면서 도망 다니던 조용한 법학도가 어떻게 근대 민주주의의 뼈대를 세울 수 있었을까요? 진짜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평화롭게 책이나 읽는 학자의 삶을 간절히 원했는데 정작 그가 역사에 남긴 발자취는 말 그대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 자료들을 따라가다 보면 그 극적인 여정을 아주 흥미롭게 추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학자에서 도망자로 전락해버린 그의 초기 삶, 그리고 그 특유의 예리한 논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칼빈의 계획은 완박했어요. 프랑스 북부 누용에서 태어나 법학을 공부하면서 평범한 인문주의 학자가 되는 거였죠. 그런데 1533년경에 이른바 갑작스러운 회심을 경험하면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설상가상으로 플라카르 사건 때문에 개신교에 대한 박해가 극심해지거든요. 그 조용했던 학자가 하루아침에 가명을 쓰면서 쫓기는 아주 끔찍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만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쫓기는 와중에도 그의 예리한 법학적 두뇌는 쉬지 않았습니다. 1530년 숨어 지내면서 쓴 걸작이 바로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입니다. 억울하게 박해받는 프랑스 개신교도들을 논리적으로 변호하려고 쓴 건데 놀랍게도 이 책이 출판되자마자 유럽 전역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지게 됩니다. 순식간에 종교개혁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 거죠. 다음은 운명적인 하룻밤입니다. 제네바에서의 정말 우연한 만남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인생이 참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칼빈도 그랬습니다. 조용히 연구만 하려고 스트라스부르로 향하던 길이었는데 뜻밖의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길을 우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네바에서 딱 하룻밤만 머물려고 했죠. 1533년의 회심부터 프랑스 도피, 제네바에서의 우연한 체류, 그리고 추방당의 안식을 찾기까지 이 혼란스러운 연표를 보면 그의 영적인 여정이나 지리적인 이동이 진짜 본인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룻밤 사이에 제네바에서 기욤 파렐이라는 인물과 마주치게 됩니다. 파렐이 칼빈에게 아주 섬뜩하고 강렬한 저주를 터붓거든요. 학업 핑계를 대고 제네바의 개혁을 돕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저주가 당신의 학업 위에 임할 것이다. 와, 정말 무시무시하죠? 그저 도망치고만 싶었던 칼빈은 이 극적인 대면을 통해 제네바에 남는 것이 절대 거역할 수 없는 신의 부르심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시작된 첫 번째 제네바 개혁. 결과는 어땠을까요? 말 그대로 대실패였습니다. 칼빈의 도덕적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 보니까 제네바 시의회가 엄청나게 반발했거든요. 결국 그는 불과 2년 만에 그 도시에서 매몰차게 쫓겨나고 맙니다. 이제 망명과 성숙의 시기, 스트라스부르에서의 3년으로 넘어갑니다. 제네바에서 쫓겨난 게 칼빈에겐 오히려 다행이었을까요? 그는 2, 3년간의 망명 생활을 완벽한 전화위복으로 삼습니다. 마르틴 부처 같은 훌륭한 선배의 지도를 받고 프랑스 피난민들을 직접 목회하면서 현장 경험을 든든하게 쌓죠. 게다가 이들레트드 뷰류를 만나 결혼하면서 짧지만 정말 깊이 있는 가족의 행복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심리적인 안정을 찾으면서 그의 신학적 저술도 이 시기에 엄청나게 확장되고 깊어지게 되죠.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개혁의 요새가 된 제네바입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1541년에 칼빈을 매몰차게 쫓아냈던 제네바 시회가 제발 다시 돌아와달라고 싹싹 빌며 간청한 거예요. 다시 돌아온 칼빈은 그야말로 조직의 천재성을 발휘합니다. 목사, 교사, 장로, 집사 이 4가지 성정적 직분체계를 딱 세우고 교회의 권징을 담당하는 당회를 만들었죠. 이건 그냥 행정처리 기구가 아니었어요. 교회의 질서와 거룩함을 철저하게 지켜내기 위해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완벽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게다가 칼빈은 교육에도 엄청난 열정을 쏟았는데요. 1559년에 세운 제네바 아카데미가 그 결정체입니다. 여긴 그냥 평범한 학교가 아니었어요. 전 유럽에서 학생들이 몰려들었고 여기서 신학적으로 단단하게 훈련받은 다음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개혁을 이끄는 그야말로 종교개혁의 거대한 국제훈련소였던 거죠. 이 아카데미가 얼마나 대단했느냐고요? 스코틀랜드 종교개혁가 존 녹스가 한 말을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시대 이후 지상에 존재했던 가장 완벽한 그리스도의 학교이다. 엄청난 극찬이죠? 당시 칼빈의 제네바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존경을 받았는지 단번에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오늘 살펴볼 자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칼빈이 남긴 위대한 유산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5064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칼빈이 보여준 그 지독한 사검윤리를 보면 정말 숙연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놀라운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1인데요. 사실 그는 심한 천식에 신장결석, 편두통까지 달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딱 한 끼만 먹으면서 그 엄청난 글을 쓰고 설교를 해낸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1. 그는 죽을 때 자기 무덤에 묘비 하나 세우지 말고 평범한 무덤 딱 하나만 남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자기 이름은 남기지 않고 오직 신만이 영광을 받아야 한다는 아주 확고한 신념 때문이었죠.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낸 신학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성경의 절대 권위,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천해야 하는 경건. 칼빈은 자신을 대단한 위인으로 포장하지 않았어요. 자료를 분석해보면 그저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로 여겼다는 걸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삶 전체를 꿰뚫는 좌우명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코르메움 티비 어포로 도미네.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기꺼이 라는 라틴어 문구입니다. 그저 조용히 책이나 읽고 싶었지만 시대의 부름 앞에 마지못해 개혁가가 되었고 결국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그의 완전한 헌신. 이 한 문장만큼 그의 삶을 완벽하게 요약해주는 것도 없을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칼빈이 제네바에서 확립한 이 철저한 개혁 원리들이 대체 어떻게 바다를 건너 청교도들의 사회사상이 되고 나아가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근대 민주주의의 뼈대가 될 수 있었을까요? 평화로운 학자를 꿈꿨던 한 남자의 치열한 삶이 만들어낸 이 거대한 역사의 나비효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끝으로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롭고 꽉 찬 자료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